정부가 오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7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이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6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식 보유액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값 가격이 1년 만에 2억 원이 넘게 오르며 평균 매매 가격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도 돌파하며 상승장을 이어가자 내년엔 3,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저탄소화에 나서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이 제시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 대응 기금도 새롭게 조성됩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6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7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매수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8,57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선 2,6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11월 말 기준 6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자금을 대거 빼낸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한 달간 총 1조 88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큰 순유출 규모입니다. 국내 주식 자산에서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2조 7,8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1월 한 달간 5,686억 원 증가해 투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크게 오르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투자 경험이 해외 주식에선 펀드 매수와 같은 간접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1억 7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2억 5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며 발생한 변칙적 탈루 행위를 7차례에 걸쳐 잡아냈습니다. 주된 탈루 사례는 부모에게서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한 우회 증여였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 사촌의 오촌까지 동원됐습니다. A씨는 오촌 관계인 B씨로부터 아파트 구매 금액 수억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썼지만 해당 금액은 A씨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돈이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송금했고 어머니는 사촌에게, 다시 사촌은 오촌에게 해당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기엔 사회 초년생의 신고소득도 부족하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회로 자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성년자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축산업을 하는 아버지 또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은 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변칙적인 탈루 행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과열이 심화한 부산이나 대구 지역 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 탈루 TF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 오늘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엔 코스피 3,000선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3,000 시대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서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증권사들이 내년도 전망 자료 보니까 3,000선을 상단 밴드로 제시했다고요? 네, 올해 역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상하단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20곳이 넘는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 밴드 결과를 살펴보면요. 상단의 경우 증권사들의 전망 평균치는 2,800이었습니다.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는 3,080선, 가장 낮은 수치는 2,600선이었습니다. 하단의 경우 전망 평균치는 2,200이었고요. 가장 높은 하단 밴드는 2,392선, 가장 낮은 수치는 1,960선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코스피는 2,200에서 2,800선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은 2,000 아래도 있긴 한데 중간을 보면 2,800 정도고요. 눈에 띄는 게 이제 3,000이라는 수치거든요. 전망의 배경이 좀 있겠죠? 네, 상단 밴드로 코스피 3,000선을 넘긴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흥국증권 두 곳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코스피 상단 3,080을 제시한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높으니까 어느 정도 낮춰서 봐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좀 평균 수준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기업 이익 흐름 이런 것들이 예상보단 좋을 수 있고 글로벌 에셋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장세가 한국 증시에 굉장히 더 매력을 부과시켜 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좀 세게 받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권사 중에 최초로 내년 코스피 상단 3,000을 전망했던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께서 주신 코멘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도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컨택주와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주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사실 아직 연초를 회복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된다고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평균 PBR 수준까지는 초과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거든요. 코스피 영업이익이 15% 이상 증가했던 해들을 보면 연초 이후로 주가가 연중에 20%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2,500부터 계산해보면 러프하게 한 3,000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일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0선 좀 멀어 보였는데 이제 10%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어서 낙관적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 보수적 의견 제시한 곳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피 상단 밴드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2,600을 제시한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 자료 발간에 있어서 시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코스피가 2,500에서 2,600이던 11월에 전망 자료를 냈던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달리 지난 10월 코스피가 2,300선 수준이던 시기에 전망 자료를 키움증권이 발간했습니다. 전망치를 제시했던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께서는 11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밴드가 2,300에서 2,800 정도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코스피 3,000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천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 폭이 제한돼요. 내년도 연말로 갈수록 연초에는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우리 코스피 차트의 흐름,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상영 연구원께서는 현재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특성 그리고 수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유럽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계 자금은 좀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여기에서 크게 매수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그게 이제 3분기까지 시장은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코스피 3천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은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던 시절 한국의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2021년 이후 4년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업 실적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2020년보다는 높겠지만 현재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주가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연간 주가 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치는 2017년과 2018년 사이고 순이익 전망치는 2017년과 2018년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 코스피가 정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도 실적 전망이 너무 낙관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긍정적, 보수적 다 얘기 들어봤고요. 전망치 정리했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투자 전략이잖아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 내년 주식시장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연구원들께 마찬가지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원께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컨택트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백신이 보편화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좀 잡혀간다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그동안 억눌렸던 이 소비 심리들이 많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피해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셔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다. 네, 그리고 다음은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원님께서 제시한 투자 전략입니다. 서상영 연구원께서는 유동성 장세를 보였던 올해의 시장과 달리 내년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 장세라는 게 있어요. 돈을 막 풀면 2008년도처럼 막 풀면 지수가 막 올라가요. 돈의 힘에 의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이제 돈 아무리 풀어도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옥석가리기가 되면서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놓고 좀 기다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전략을 나눠서 제시한 증권사들도 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이랑 하이투자증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곳의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께서는 상반기는 금리 상승과 함께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좋을 것이고 하반기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조절되면서 겪는 긴축 발작 발생 이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것과 경기 선행지수 하강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성장주가 나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금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 내린 64,32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81,100원과 비교하면 4개월여 사이 19.7%나 떨어진 겁니다. 국제 금 가격도 지난 8월 온스당 2,075달러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찍고 현재는 1,800달러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올해 마지막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이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열립니다. 전국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부터 소상공인이 대거 참여하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2,800곳,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2,000곳이 참여하며 라이브 커머스 특별 판매전과 온라인 기획전도 추진됩니다. 판매 상품으로 식품 64종, 생활용품 22종, 파티용품 11종, 의류 액세서리 4종 등 크리스마스 선물로 적합한 101종이 선정됐습니다. 상품은 같이 삽시다 플랫폼과 네이버, 카카오, 티몬 등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특별 판매전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중기부는 1인당 70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토 검색 광고 플랫폼도 참여해 배달 대행료, 쿠폰 지급, 홍보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요청으로 신촌에서 처음 개최된 크리스마스 마켓은 인근 상권의 매출이 10%가량 오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마켓의 부대 행사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 위로할 수 있는 라이브 토크쇼, SNS 챌린지 등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특히 삼청로 인근의 라이브 커머스 오픈 스튜디오, 스마트 판매대 등을 이용해 온라인 소상공인 디지털 스튜디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 파일 설치와 1년 갱신 등 제약사항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의 하나로서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장마로 인해 물에 잠긴 자동차가 가장 많았다고들 하죠. 많은 분들이 올해 중고차 살 때 특히 침수차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풍수의 차량이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보험업계 리스크 얘기들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원 재보험이죠. 민원 재보험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건수가 최근 100년간 연간 50건에서 350건, 그러니까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민원 재보험이 정의하는 자연재해는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해가 있거나 300억 원 이상의 보험 손해, 10명 이상의 사망, 50명 이상의 부상자, 건물보험 청구 건수가 2,000건 이상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보험연구원도 올해 9월에 보고서를 내놓았죠.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820건으로 1980년 249년 249건 대비해서 3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 연구에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후변화로 홍수나 가뭄, 태풍, 지진, 폭염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비용이 증가하는 물리적 리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배상 책임 리스크입니다. 기후변화로 특정 주체의 배상 책임이 커지면서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배상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전환 리스크로 경제체제가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리스크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 탄소를 많이 만드는 화석연료 위주 산업에 투자하는데 기후변화로 자산의 가치 절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후 변화가 보험업계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금융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 결제는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예.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경제라든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린 스완 충격에 대비하라고 경고를 했었죠. 예. 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그린 스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린 스완이라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금융 위기를 뜻하는 용어로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그런 사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린 스완은 보험사의 금융 안정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위험을 상품으로 하는 보험업계도 보험 인수와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제가 좀 들어보죠. 네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석탄 발전소나 석유 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고요. 신규 대출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 좌초 자산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되거나 또는 자산 손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이 석탄, 석유, 가스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임업, 제재, 금속 및 광업 분야 등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가 좌초 자산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재평가되면서 보험사의 투자 자산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기후 변화 시대잖아요. 보험업계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해외 보험업계는 일단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비를 갖다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 해외 보험 감독 당국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 조사를 한다든가 저탄소 경제 전환 영향 평가를 한다든가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재무 건전성 제도 개선과 같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말이죠. 보험사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지급보험금과 보험에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해서 자산 매입 전략을 세우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언더라이팅은요, 보험사가 위험, 피보험 목적 조건,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일을 말하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 리스크를 적정하게 평가를 하고 투자한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 이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예. 앞으로 뭐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금융업계도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은 기후변화와 보험사 손해율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